우선 강의자를 소개하면요. 저는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고요. 서울대에서 정치학 석사 및 학사, 육사에서 문학사를 마쳤습니다. 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등에서 상임이사라든지 특임이사, 이사, 또 학술분과위원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학회 활동도 같이 해왔습니다. 육사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대학원 등에서 약 25년 정도 정치학, 국제정치학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여왔습니다. 최종연구소의 국가전략이라는 학술지라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제문제연구 등 여러 가지 국제정치와 관련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서 논문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정치학을 비롯해서 신국가안보론, 대외정책과 합리성의 제약, 한미동맹 분석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저술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강의 경력과 학회에서 활동 경력과 그 다음에 연구활동의 경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험 준비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궁체의 정치학은 강의 목표가 무엇인가?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대학생 대상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국제정치학을 배우는 점도 있지만 특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의 목표를 명확하게 국제정치학 고득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을 합격하도록 돕는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할 거고 실용적이고 실무적으로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강의의 진행의 특징은 core,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O-R-E, 핵심이라는 의미죠. 먼저 C, comprehensive,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러 단계에 걸쳐서 1년 동안 같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우는 주제를 충분하게 이렇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 주요 수험서들을 다 분석했고요. 주요 대학의 국제정치학 관련 과목, 그 다음에 채택된 교재들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했고요.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국제정치 관련해서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도 제가 수십 권을 스크린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1년 함께 공부하는 순간 시험에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주제를 잡게 될 겁니다. 또한 제가 학교 활동도 하고 등등 학교와도 연계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회 활동이라든지 학술지에서 나오는 주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스크린에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주요 대학마다 담당 교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요 저술활동이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활동도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optimal, 최적합적인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게 살핌으로써 빠지는 내용이 없이 공부하도록 하면서도 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 대비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학습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나올 만한 그런 예상 문제 내용에 대해서 수준 높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드리면은 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잘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험 대비에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R, responsive, 반응적이다. 이건 뭐냐면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마 수준이 다양할 겁니다. 비전공자도 있고요, 전공자도 있고요, 이미 시험 공부를 1순환을 전체 한 코스를 다 마친 그런 수험생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강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필요하면은 개인별로 심층 상담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필요한 상담을 해 나감으로써 개개인별로 가장 최적의 어떤 그 강의와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effectual, 효과적이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알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충분히 세련되게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고득점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은 심층적으로 배우지만 그것을 어떻게 답안지에 잘 옮겨 적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요, 연습도 하고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답안 작성 연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강의를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핵심 내용만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는 양을 충분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답안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량을 세련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또 고품격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단 상식과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서 1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답안을 잘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권 안정론입니다. 패권 안정론. 지금 이제 뭐 탈냉 전후에 어떤 그 미국 중심의 뭐 일극적 패권 체제가 형성돼서 뭐 좀 쇠퇴하긴 하지만 그것 관련된 논의도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권 안정론도 그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패권 안정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그 패권국이 존재하면 결국 국제 질서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게 되며 패권이 쇠퇴하게 되면 개방성과 안정성이 낮아진다. 이게 핵심적인 하나의 그 주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패권 안정에 따른 어떤 그 국제 질서의 어떤 개방성, 안정성, 패권 쇠퇴에 따른 국제 질서의 어떤 폐쇄성과 불안정성 이런 논의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에 강력했던 미국의 패권이 경제적으로 조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패권 안정론의 등장 배경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별해 보면은 그래서 이 미국의 패권 쇠퇴를 결국은 막고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시키는 게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패권 안정론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세계에 좋다 이런 것으로 비칠 수는 있습니다. 비칠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렇지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 안정론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킨들버거의 공공재 혹은 시혜적인 패권 안정론, 그 다음에 로버트 길핀의 강제적인 패권 안정론, 그 다음에
그 크레슨의 신현실 주제 패권 안정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킨들버거는 그 1919년에서 1939년 1929년일 것 같은데 19년부터 39년은 이에치카가 분석한 거고 그 세계 대공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면은 독일에 히틀러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이 세계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패권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패권 국가가 없어가지고 질서를 제대로 유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은 패권을 유지할 능력은 없으나 의지는 있었고 미국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영국, 미국 둘 다 패권국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이 패권이 잘 유지될 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세계 대전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공고하게 존재하는 게 오히려 세계 질서의 안정, 평화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세력 균형은 굉장히 다르죠. 그죠? 하나의 어떤 지배적인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 국가가 막아가지고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게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패권 안정은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권국의 리더십이 잘 행사되면 세계 평화, 안정, 세계 질서의 개방성이 유지되고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의지와 어떤 그 역량의 결핍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그 대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패권국의 리더십 부재로 봤고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패권국은 왜 그러면 세계 질서의 개방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냐면 패권국은 그런 어떤 세계 질서의 안정성과 개방성에 도움이 되는 퍼블리쿠스,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하면 개방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킨들버거의 어떤 패권 안정론은 공공재 이론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읽어보시 바랍니다. 공공재하고 공유재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환경은 서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누가 악화시키면 다른 사람의 손해가 갑니다. 그죠? 이런 것을 공유재라고 그러고 공공재는 모두 다 향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경쟁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이 특징인 것이 공공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쭉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맨코올슨의 집단행위 이론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공공재 개념이 나왔고 무임승차 개념이 나왔고 등등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45페이지 가시면은 이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면은 세계 경제 질서가 개방성을 보이고 안정성을 보이고 그에 따라 경제적 상호 협력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권국은 어떤 공공재 제공이라는 어떤 시혜적인 그런 혜택을 베풀기 때문에 결국은 시혜적 패권국 혹은 선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향수하는 것이 세계 질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함께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패권 안정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패권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킨들버거가 말하는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보면은 6번째 보면은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능 6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재. 특히 개방된 시장을 유지해야 돼요. 패권국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사들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개방된 시장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장기 융자를 공급하는, 그래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대출자로서 금융위기나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때도 역시 단순한 경기 순환상이었던 문제에 따른 장기적인 그런 융자 제공 말고 큰 금융위기 자체가 발생했을 때도 최종적인 최후 수단의 대출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공공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제 질서가 폐쇄적으로 바뀌게 되고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서로 갈등이 있게 되고, 미국은 미주 대륙이 크니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식민지 국가와 관련된 경제 블록을 통해서 해결하려는데 식민지 국가도 적고 한 이런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 영토 확정을 시도하게 되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세계대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이 킨들버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한 이유 자체가 이 패권국이 공공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킨들버그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스트 하면서 공공재 제공을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서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고 자국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호무역 조치로 가게 되면 마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패권국이 공공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킨들버그 함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유럽 경제 부흥을 해서 마샬 플랜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죠. 결국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유럽 경제 부흥을 시도하게 되고, 킨들버그는 마샬 플랜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유럽 경제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때 해서 결국 유럽 질서가 안정됐는데 지금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그런 선의의 패권국으로서의 공공재 제공이 아닌 공공재 제공을 통한 어떤 자유무역 질서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보호무역에 의한 어떤 강대국 갈등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쟁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킨들버그 함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 킨들버그는 사실은 대공황을 분석을 하긴 했지만 이미 70년대, 80년대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 공공재 제공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되죠. 결국은 약간 보호무역 조치들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을 유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미국이 보호무역 추세에서 되돌아가지고 자유무역으로 돌아간다든지, 만약에 미국이 힘들면 유럽이라든지 EU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패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국가에게 패권국 지위를 넘겨주든지, 그죠? 그래야만 공공재가 공급되니까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어떤 WTO라든지 어떤 국제제도 이런 경제적 주권을 미국이 행사하던 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다자적 기구나 이런 데 패권을 넘겨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제 경제 질서에 공공재가 잘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바로 말하면은 미국이 패권이 쇠퇴하면서 킨들버그 함정에 빠질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킨들버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약간 킨들버그 함정에 빠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결국 각 국가들이 지도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패권국이 완전히 쇠퇴하는 그런 상황,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결국 서로 그 경쟁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 아이디어나 이런 게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한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바로 킨들버그 함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혜적 패권이 쇠퇴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킨들버그는 대전장이 왜 일어났냐를 중을 설명을 했고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핀 같은 경우는 시혜적 패권이 아닌 강제적 패권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패권국도 살고 다른 국가들도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패권국이 자기의 이익만 우선해서 다른 국가들을 패권주의 질서 속에 강제로 승차시키는 그런 패권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강제적으로 그 패권 질서에 승차시키더라도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정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국제 경제 질서가 개방적이고 안정적이 강요에 의한 개방이고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패권국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킨들버그의 그 패권 안정론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스너의 패권 안정론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실주의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이제 패권 안정론을 묶어서 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신현실주의자가 뭐예요? 국제체제에 있어서 힘의 분포 상태로서의 구조가 양극체제냐 다극체제에 따라서 국제질서가 안정이냐 뭐 불안정이냐 이런 게 결정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크레스는 경제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패권이 잘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이게 그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크기도 다양하고 등등 있는데 어떠한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국은 이 안정성이 높고 어떠한 경우에 불안정성이 높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표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시간이 많을 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제 무역 질서의 개방성을 위해서 패권국이 일정한 능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능력, 경제적 능력, 군사적 능력이 필요해가지고 결국은 무역 구조의 개방성을 일정한 정도로 높여줄 수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패권이 쇠퇴하게 되면 결국 국제 무역 질서의 개방성이 쇠퇴한다. 이거는 킨들버거나 길핀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크레스너는 패권이 쇠퇴하더라도 패권 국가가 만들어놨던 국제 제도나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9페이지에 보면 시기별로 쭉 이 패권 국가가 누구였고 패권이 뭐 강했냐 쇠퇴했냐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서 서로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나온 게 뭐냐면 패권이 잘 유지되면 개방적이고 안정적이고 패권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뭐예요? 폐쇄적으로 바뀌고 불안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시기별로 이렇게 패권의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49페이지 그 넘버 6 위쪽에 보면은 패권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이 지속되던 시기가 있었다. 이건 원래 그 패권 안정론 입장에서는 패권이 쇠퇴하면 개방성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패권이 쇠퇴했는데도 개방성이 계속 유지되는 기존의 질서와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시차, 타임 레그, 패권 쇠퇴와 제도 쇠퇴가 약간 시간적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늦게 쇠퇴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쇠퇴하게 된다. 그럼 왜 시간적으로 늦게 그 제도가 쇠퇴하느냐? 관성이 때문에 그렇다. 관성의 원인은 뭐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패권 안정론, 킨들버거, 길핀, 크레스너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가시면은 패권 안정론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뭐냐가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 상당히 모호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있어야만 패권인지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순수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패권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계략적으로 추정과 이런 건 되지만 그게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패권 여부에 따라서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 또는 안정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 패권이 이 강할 때도 국제 질서가 불안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있는데, 사실은 킨들버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설명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 국제 질서의 개방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패권 안정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패권의 쇠퇴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 질서의 안정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차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제도론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로버트 커헨이 있지만 패권이 쇠퇴했는데도 이 자유무역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을 좀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하고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이 유지된다고 해서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안정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일 수가 있는 점인데,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국제 질서의 개방성과 국제 질서의 안정성을 거의 동일하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나오는 게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개념도 약간 모호한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비판이 좀 날카로운 비판인데, 패권이 쇠퇴해도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이 계속 유지되더란 말이죠. 그 이유를 이제 신자유주의 제도 주의자들은 그 어떤 제도의 어떤 그 지속성 차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자유주의 얘기할 때 커헤인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스나이더 던칸의 비판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주제를 보면은 패권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불 또는 소수의 강대국 간 집단행동에 공공재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패권은 유일한 국가만이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했는데, 실질적으로 스나이더 던칸은 과두적인 패권, 여러 국가가 함께 연합해서 패권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의 국가가 패권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국제 경제 질서 속에 여러 국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미국의 패권이 쇠퇴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국제 질서는 불안정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미국 유일의 패권 체제에서 과도적 패권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이 패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공공재도 제대로 공급되면서 결국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도 계속 개방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다른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패권 유지 쇠퇴와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 안전성 유지 쇠퇴, 이거는 세 가지 이론을 다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쇠퇴해도 국제 경제 질서의 개방성이나 안정성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들을 제시하며 설명해 보시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크라스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죠? 그 개방성이 패권이 쇠퇴하더라도, 그 다음에 커헤인 같은 경우는 신자유 제도주의들은 패권이 쇠퇴해도 오랫동안 개방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 어떤 패권국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어떤 국제 질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어떤 개방적인 국제 경제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것 관련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행위자들로부터 정통성을 얻게 되며,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수능적인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면서 결국은 그 기존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요. 비판 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쇠퇴하면서도 왜 미국 중심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는가? 결국은 이 어떤 불균등한 교환 체계로서의 어떤 착취 관계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른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어떤 그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불만과 불평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권이 쇠퇴하면 제도도 쇠퇴하고 국제 경제 질서 개방성도 쇠퇴하고 국제 질서 안정성도 쇠퇴한다는 이런 그런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논의들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커헤인의 신자유주의 제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은 미국의 패권 쇠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정책이 또 다른 킨들버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 보시오. 이거는 이제 킨들버그가 제시한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좀 오픈시켜서 설명은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성 권력론 같은 경우도 미국의 패권 쇠퇴가 이루어지지만 그 경성 권력이 좀 쇠퇴할 뿐이지 연성 권력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패권이 쇠퇴하는 속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이 계속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연성 권력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 제도론의 통을 통해서 패권이 쇠퇴하더라도 결국 자유무역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미국 어떤 패권 쇠퇴에 대한 대응 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 하고요. 패권 안정론에 대한 평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리해 놓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세력전이론. 세력전이론은 같은 현실주의지만 세력균형을 매우 아프게 비판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면 국제 질서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세력전이론은 그렇게 세력 균형에 의해서 양극체제가 막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균형론하고는 상이한 그런 현실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은 대체적으로 오간스키가 이제 주장한 건데, 이 산업화 이전에는 이 세력균형이 맞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오간스키는 내가 주장하는 세력전형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위계적 질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계적 질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차원에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는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위계적 질서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어떤 힘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힘의 변화가. 그런 가운데 기존의 위계 질서의 맨 위에 있는 지배국. 이제 패권국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오간스키는 지배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힘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도전국이 되는데 결국은 이 지배국의 힘에 도전국이 가까워지게 되는 세력 균형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면 바로 이 도전국가가 이 세계 질서를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력전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떤 때 전쟁의 위험성이 더 높느냐, 전쟁의 위험성 관련해서는 국력이 비슷비슷하냐, 많이 떨어지면 도전국이 도전 못하겠죠. 그 다음에 국력이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잡고 있느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추월할 수 있느냐, 성장 속도, 그 다음에 도전 국가가 기존 질서에 얼마나 불만족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전쟁을 피할 길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지배국이 위계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힘의 격차를 계속 벌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도전하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거꾸로 뜨리는 거죠. 지금 미국 중국 관계 속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1등하는 거 싫다 말이죠. 지금 공개적으로 막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오지 못하게 결국은 따라오는 국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 당시에도 미국 경제 어려웠고 서독과 일본이 막 따라올 때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알아서 포기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독과 일본이 그 어떤 합의에 의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가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일본은 이게 20년 그 동안 경제가 좀 정체되는 그런 상황에 가면서 이제 미국과 격차 벌어졌잖아요. 그 사이 이제 중국이 지금 서독과 일본을 추월해서 지금 2위의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결국은 따라오지 못하게 지금 막 따라왔는데 스스로 거의 뭐 일본 서독이 스스로 미국에 대한 도전을 합의해서 포기한 그런 수준으로 지금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격차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 국가가 기존 질서에 대해서 불만 죽성이 낮으면 사실은 중국은 뭐 예전에 보면 뭐 도광량의 뭐 화평불교에서 미국과 크게 갈등하지 않으면서 국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해서 같이 초강 대국으로서 나도 존중해달라 그런 의미를 좀 보내고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도 중국이 성장해왔고 그런 가운데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미국은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족성이 어느 정도나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배국의 지배권 이전에 대한 평화적 수용.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듯이 지배권이 평화적으로 넘어갔듯이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력 전율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오간스키는 자기 주장이 맞다 말이죠. 세력전 이론이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는 더 타당하고 약소국 간의 관계에서는 세력전 이론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연구 방법론상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맞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력전 이론을 변형한 것이 이제 동맹전 이론입니다. 연세대 김우상 교수의 동맹전 이론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그 파워 트랜지션은 오간스키, 얼라이언스 트랜지션은 김우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별 국가 간의 세력전이 문제를 다루는데 동맹과의 관계, 동맹 전체의 역량을 보면서 동맹과 동맹 간의 동맹 전이 문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중위계체제 모델은 세력전이로는 전 세계적인 지배국가, 도전국가 간의 어떤 세력전이 전쟁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세력전이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를 통해서 더글라스 남키는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세력전이 문제를 살펴봤고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세력전이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일본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 패권 경쟁, 그에 따른 세력전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전이론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세력균형을 엄청나게 그 매섭게 비판한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 정치를 동태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요. 그 세력균형이 좀 정태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면은 등등 그런 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차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국제체제를 어떻게 보는지, 국가라는 것을 어떤 존재로 보는지, 그 세력균형론은 뭐 어떤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 정도, 국제적인 안정 정도에 머문다고 봤는데 세력전이론 입장에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배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등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은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 결국 세력균형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 전율의 핵심 내용은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위계적 질서가 있고 지배국과 그 다음에 도전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그 힘의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힘의 어떤 양극적인 균형화 과정, 그 속에서 전쟁 위험성이 높은데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도 있고 전쟁을 피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것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의의, 비판, 요걸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미중 간의 동맹 능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 잠깐만요. 이 앞쪽에 보면은 세력 전이론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미중 간의 어떤 도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고, 그건 뭐냐면은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힘의 어떤 그 차이가 얼마나 없는가? 그 다음에 그 도전국, 중국의 성장速도 얼마나 빠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중국이 여러해서 좀 도전적 위험성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건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맹 전이 이루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국은 군사 동맹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미국은 미일 동맹도 있고 한미 동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럽으로 그러면 나토 동맹도 있고 세계 도처에 엄청난 동맹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동맹 역량을 감안하면은 중국은 도저히 도전할 만한 그런 생각이 못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한 국가와 국가대의 문제로 보면 중국이 2위니까 세력전이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동맹 전이론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은 이 미국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 그런 힘, 그 동맹 그룹 간의 힘의 균형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맹 전이 차원의 전쟁은 상당히 상당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 도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 주요 내용을 비교 도표를 했죠. 그래서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중국 도전을 국제적 안정 또는 불안정 시각에서 평가해 보시오.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중국의 도전이 결국은 양극 체제로 가느냐,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미국의 패권을 쇠퇴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등등과 연관된 것을 결국 패권 안정론하고 세력 전이론을 통해서 혹은 세력 균형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개 그 키를 잘 꽂으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정치 이론을 이렇게 막 종합해 놓은 그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이거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례별로 어떤 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쟁을 피하는데,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세력전이론을 얘기하면서 오간스키에 얘기한 평화의 조건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람티 앨리슨의 12개의 평화 열쇠를 가지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로 하세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국제체제론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고, 이렇게 막 체거에 대해서 막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6가지의 어떤 국제 체제가 가능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카플란 같은 경우는 6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세력균형 체제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세력균형 체제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느슨한 양극 체제, 경직된 양극 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제3진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느슨한 양극 체제냐, 냉전 때
초기 냉전 때와 같이 그 어떤 경직된 양극 체제나 그다음에 제3세계가 등장했을 당시 유엔의 역할이 강했을 때를 그 제3 행위자가 있었던 시기로 봐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느슨한 양극 체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구별해야 되는 거는 신현실주의에서 왈츠는 양극 체제나 다극 체제나 했을 때 그걸 진영 개념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개별 국가 개념으로 봤어요. 그죠?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라는 개별 국가가 양극 체제를 이루고 있다. 개별 국가를 중심으로 봤고요.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양극 체제를 이루었다. 그런 방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신현실주의에서는 개별 국가 중심 강대국 숫자를 중심으로 양극 체제나 다극 체제를 보는데, 몰튼 카플란에 있어서 이 느슨한 양극 체제, 경직된 양극 체제는 진영 중심의 양극 체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양극 체제, 다극 체제 할 때 진영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개별 국가로도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렇게 막 구별하고 하는데 큰 중요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위 거부권 체제 얘기가 있는데, 모든 국가가 핵무기나 이런 걸 가짐으로써 누구도 서로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대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제 핵무기의 확산이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왈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지역적 패권 국가들에게는 핵무기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봤고요. 사무엘 헌팅턴 같은 경우는 문명의 핵심국의 핵무기를 갖는 것은 괜찮겠다. 그런 제한된 핵 확산을 주장한 게 이제 미어샤이머하고 사무엘 헌팅턴이고, 케네스 왈츠는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을 주장했는데 사실은 그건 현실적으로 좀 비판이 많이 받는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무기 확산 찬성론하고 핵무기 확산 반대론, 이제 NPT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접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